음식 하나는 잘하네. 얼굴은 영 아니지만 쩡. 밥은 내가 해준 걸 먹고 밤에는 다른 여자한테로 가고. 그 말이 떨어진 순간 복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밥그릇은 텅 비어 있었고 국그릇도 반찬 접시도 모두 말끔히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싹 다 먹어치운 밥상이었습니다. 복례가 해준 밥을 두둑히 먹고 남편은 밖에 나가 다른 여자들을 만납니다. 그녀의 인생은 눈물로 흘러넘칩니다.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께 버려진 곳에서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하시는 기적이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한양 남쪽 끝 서릿바람이 드는 골목에 복례라는 안악이 살았습니다. 얼굴은 고운 편이 아니었어요. 코는 크고 눈매는 날카로웠고 입술은 두툼했습니다. 장터에 나가면 아낙네들이 수군거리곤 했지요. 저 얼굴로 어찌 시집을 갔을까? 남편이 눈을 감고 혼례를 치렀나 보오. 복례는 그런 말들을 들어도 고개를 숙이고 걸었어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부엌에 서면 달랐어요. 복례에 손이 닿으면 밥 냄새가 달라졌습니다. 된장국에 무 한 점만 띄워도 깊었고 국밥에 파를 한 줌 올리면 향이 먼저 사람을 끌어당겼어요. 무는 칼날 아래에서 정확히 같은 두께로 썰렸고 파는 마지막 순간에 솥에 던져졌습니다. 기름은 단 한 방울 국물 위에 떨어뜨려 향을 가두었어요. 첫 숟갈을 뜨면 입안에서 단맛이 퍼지고 두 번째 숟갈을 뜨면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세 번째 숟갈부터는 생각이 멈췄어요. 그저 숟가락이 그릇을 비울 때까지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숟갈만 더, 한 숟갈만 더. 사람들은 늘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남편 박도윤은 말쑥한 얼굴에 말만 번지르르한 사내였어요. 동네 아낙네들은 복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런 얼굴로 어찌 저런 남편을 얻었는고.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박도윤이 복례를 아내로 맞은 건 얼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복례의 친정이 한양에서 제법 이름난 쌀전을 운영했고 혼수로 받은 돈이 넉넉했기 때문이었어요. 박도윤은 밥 때만 되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복례가 차린 밥을 허겁지겁 먹고는 바로 소매를 털며 나가곤 했어요. 어디 가십니까? 복례가 문턱에서 물으면 남편은 문고리를 잡으며 대답했지요. 사내가 밭길도 좀 봐야지. 여자는 집안일이나 잘하면 되는 거요. 그 밭길이란 게 술집 계집과 놀고 기생집 문턱을 드나드는 일이었습니다. 복례는 알았어요. 남편의 옷에서 나는 향유 냄새도 돌아올 때마다 비틀거리는 걸음도 주머니에서 떨어지는 놀이개 끈도 모두 알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남편이 밥을 먹는 동안만큼은 그가 잠시라도 가족인 척하니까요. 복례는 매일 아침 솥에 불을 지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도 밥은 지어야지. 그렇게 버텼어요. 결국 남편은 집안에 첩을 셋이나 들였습니다. 첫 번째 첩은 기생이었어요. 말쑥하고 노래를 잘 불렀습니다. 두 번째 첩은 술집 계집이었어요. 웃음이 많고 남편을 잘 달랬습니다. 세 번째 첩은 양반집 서녀였어요. 글을 읽을 줄 알았고 남편은 그걸 자랑했습니다. 처음엔 잠시 쉬어가는 집이라더니 나중에는 복례의 방까지 빼앗았어요. 복례는 부엌 옆 작은 방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래도 밥은 복례가 지었어요. 첩들은 복례가 차린 밥을 먹으면서도 비웃었습니다. 안악, 내가 집안의 안주인이라면. 첫 번째 첩이 국그릇을 밀어내며 말했어요. 얼굴부터 사람 구실을 해야지. 안 그러냐? 두 번째 첩이 낄낄거리며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밥만 잘한다고 아내가 되는 건 아니지. 세 번째 첩은 책을 펼쳐들고 말했어요. 옛글에도 나오지 않소? 부덕이란 얼굴에서 시작된다고. 복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그릇을 거두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눈물은 참았어요. 그날 밤 남편이 복례를 불렀습니다. 복례야. 남편은 등을 돌린 채 말했어요. 너 밥은 잘하지. 그건 인정한다. 내가 이 집에 매일 돌아오는 것도 내 밥 때문이다. 복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남편이 자신을 인정해 주는 걸까요? 하지만 남편의 다음 말이 그 기대를 짓눌렀어요. 허나 난 내 얼굴을 보면 숨이 막힌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내 얼굴이 제일 먼저 보이는데 그게 참을 수가 없다. 복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집은 이제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내일 아침 짐을 싸거라. 복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복례는 짐 보따리 하나를 꾸렸어요. 옷가지 몇 벌과 어머니가 물려준 비녀 하나, 그리고 자기가 쓰던 국자 하나였습니다. 비가 왔어요. 한양의 비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복례는 처마 밑에서 주먹을 꽉 쥐고 중얼거렸어요. 그래, 밥이 내 죄라면 내 밥으로 너희를 무너뜨려 주마. 복례는 강가 쪽 허름한 주막을 하나 얻었습니다. 친정에서 물려받은 비녀를 팔아 보증금을 마련했어요. 주막은 낡았고 지붕은 새었으며 자리는 불과 4-4개였습니다. 하지만 부엌은 있었어요. 솥을 올릴 아궁이가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복례는 장에 가서 무와 파를 샀습니다. 돼지 사고를 구했고 된장을 떠왔어요. 그리고 부엌에 서서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간판도 초라했고 주막 주인이 여자라는 게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지나쳤어요. 하지만 복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복례는 국밥솥에 불을 올렸어요. 그리고 하나씩 맛의 규칙을 지켰습니다. 무는 두께를 일정하게 썰었어요. 씹을 때 단맛이 폭발해야 했습니다. 너무 얇으면 맛이 흐려지고 너무 두꺼우면 씹히지 않았어요. 파는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파는 향이 생명인데 너무 일찍 넣으면 향이 솥 안에서 죽어버렸어요. 국물이 끓어오를 때 바로 그 순간에 파를 넣었습니다. 기름은 한 방울만 떨어뜨렸어요. 마지막 한숨처럼요. 기름 한 방울이 국물 위에 퍼지면서 향을 가두고 맛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첫 숟갈을 뜨는 순간 복례는 늘 같은 말을 했어요. 천천히 드시오. 뜨겁고 깊습니다. 첫 손님은 지나가던 마부였습니다. 마부는 반신반의하며 국밥을 한 그릇 시켰어요. 첫 숟갈을 뜨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두 번째 숟갈을 뜨고는 숟가락을 놓지 못했어요. 그릇을 비우고 나서 마부는 말했습니다. 이거 이상하오. 배가 부른데 또 먹고 싶소? 그날부터였어요. 마부는 다음 날도 왔고 그 다음 날도 왔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을 데려왔어요. 여기 국밥 이상하다. 먹으면 속이 풀리는데 눈물이 난다. 밥을 다 먹고 나면 집 생각이 난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하루가 다르고 이틀이 달랐어요. 장사꾼이 왔고 선비가 왔고 떠돌이 나그네가 왔습니다. 한양의 돈이 그 주막으로 흘러들었어요. 복례는 새벽부터 밤까지 솥 앞에 섰습니다. 손님이 올 때마다 똑같은 정성으로 국밥을 끓였어요. 무는 늘 같은 두께로, 파는 늘 같은 타이밍에, 기름은 늘 한 방울만 떨어뜨렸습니다. 사람들은 말끝마다 같은 단어를 붙였어요. 그 국밥은 사람을 붙잡아. 그 주막에 유난히 자주 오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관복을 단정히 입었고
눈빛이 곧았어요. 이름은 서윤겸. 예조에서 일하는 젊은 관리였으나 허세가 없고 말수가 적었습니다. 그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았어요. 창가 쪽 햇빛이 잘 드는 자리였습니다. 서윤겸은 국밥을 천천히 먹었어요. 첫 숟갈 눈을 감고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향을 먼저 맡았어요. 두 번째 숟갈 고개를 아주 살짝 끄덕였습니다. 맛을 음미했어요. 세 번째 숟갈부터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숟가락을 움직였어요. 마지막 숟갈 국물까지 남김없이 비웠습니다. 복례가 그릇을 거두며 묻자 서윤겸은 짧게 말했어요. 이 집 국밥은 정성이 씹히오. 그 말이 복례의 가슴을 건드렸습니다. 누군가 복례를 얼굴이 아닌 정성으로 보는 것, 그것이 오랜만이었어요. 복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서윤겸은 어느 날 조용히 물었습니다. 주인장은 어찌 혼자인가? 이렇게 큰 주막을 혼자 꾸려가기엔 힘들지 않소? 복례는 잠시 숟가락을 멈추고 웃었어요. 혼자여야 솥이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사람이 많으면 맛이 흔들립니다. 서윤겸은 그 말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 그는 밥만 먹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복례가 장을 보러 가면 조용히 뒤에서 짐을 들어주었어요. 제가 들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짐을 받아들었어요. 주막 앞에 불량배가 서성거리면 눈빛 하나로 물러나게 했습니다. 복례가 고맙다고 하면 서윤겸은 짧게 말했어요. 당연한 일입니다. 복례는 자꾸만 깨달았어요. 사람이 배부른 건 밥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요. 한편 복례를 내쫓은 전 남편 박도윤은 첩셋을 들이고도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새듯 나갔어요. 첩들은 서로 질투했고 남편은 바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첩은 비단옷을 요구했고 두 번째 첩은 금비녀를 달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첩은 책을 사달라고 했어요. 박도윤은 그 요구를 다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돈은 바닥이 났어요. 밥상에 오르는 음식도 형편없었습니다. 국은 늘 짜거나 싱거웠고 밥은 설익거나 질었어요. 반찬은 상한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맛이냐? 박도윤은 상을 걷어차곤 했지만 첩들은 울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당신이 요리를 가르쳐 줬어야지. 첩들끼리도 싸웠습니다. 누가 밥을 지을 차례인지, 누가 청소를 할 차례인지 매일 다투었어요. 결국 집안 살림은 기울었습니다. 첨지처럼 굴던 사내는 술값과 빚에 목이 졸렸어요. 그리고 그가 들은 소문 하나. 한양에서 제일 맛있는 국밥집이 있다더라. 주인장이 여인인데 솥 하나로 돈을 긁어 모은다더라. 그 집 국밥을 먹으면 사람이 달라진다더라. 박도윤은 비웃었어요. 여인이 솥으로 돈을 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배가 고팠습니다. 아니, 배보다 더 고픈 게 있었어요.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는 허름한 옷차림으로 그 주막 앞에 섰습니다. 간판을 보는 순간 다리가 풀렸어요. 복례 국밥.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설마. 문을 열고 들어가자 코끝에 익숙한 냄새가 박혔어요. 무의 단맛이 먼저 밀려오고 파향이 뒤에서 감싸고 마지막에 기름 한 방울이 가슴을 데웠습니다. 그 냄새는 그가 평생 집에서 당연하게 먹던 냄새였어요. 복례는 그를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했어요. 그저 평소처럼 물었습니다. 손님, 국밥 한 그릇 드릴까요? 박도윤은 말이 막혔습니다. 나나다. 복례야. 복례는 국자를 들어
국을 휘저었어요. 보글보글 솥소리가 답했습니다. 손님이 누구든 돈 내면 먹는 겁니다. 박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돈을 꺼내 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복내는 국밥을 떠서 그 앞에 놓았습니다. 박도윤은 국밥을 받았어요. 첫 숟갈을 뜨는 순간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자기도 모르게요. 이 맛은 두 번째 숟갈, 이 맛은 세 번째 숟갈. 그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복내야, 난 너의 얼굴만 봤지 너의 손을 못 봤구나. 이 맛이 내 손에서 나온 거였구나. 복내는 조용히 말했어요. 늦었습니다. 박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내야, 나를 용서해다오. 내가 잘못했다. 복내는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그릇을 비워도 내 인생은 다시 비우지 않습니다. 돌아가시오. 그날 박도윤은 주막 문 밖에 주저앉았어요. 뒤에서는 손님들이 외쳤습니다. 국밥 둘이요. 국물 더요. 파 한 줌 더 올려주시오. 그 소리가 박도윤의 몰락을 확정했습니다. 서윤겸이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는 박도윤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어요. 사람을 버린 자는 결국 자기 집도 잃는 법이요. 그리고 복내에게 말했습니다. 주인장, 이제는 혼자 솥을 지지 마시오.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복내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다시 누군가를 믿을 자신이 없습니다. 서윤겸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럼 천천히 믿으시오. 저는 매일 이 자리에 앉아 밥을 먹으며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서윤겸은 매일 왔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같은 자리에 앉아 국밥을 먹었습니다. 매일 밥을 먹듯 매일 조금씩 마음을 보탰어요. 어느 봄날 복내는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다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내 앞에 있다는 걸요. 그해 가을 복내는 서윤겸과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혼례는 조촐했어요. 하객은 주막 단골 손님들이었고 음식은 복내가 직접 만든 국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혼례보다 따뜻했어요. 주막은 더 커졌습니다. 한양의 돈이 더 몰렸어요. 하지만 복내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국밥솥 앞에서 늘 같은 말을 했어요. 천천히 드시오. 뜨겁고 깊습니다. 박도윤은 결국 첩들에게 버림받고 빚만 남아 떠돌이가 되었습니다. 첩들은 돈이 떨어지자 하나씩 떠났어요. 첫 번째 첩은 다른 양반의 첩이 되었고 두 번째 첩은 다시 술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세 번째 첩은 시골로 내려갔어요. 박도윤은 혼자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수군거렸어요. 그 사내가 복내를 쫓아냈다지? 바보로구나. 저 국밥이 누구 손에서 나왔는데 얼굴만 보고 사람을 버렸으니 저렇게 되는 거지. 복내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원망은 남편의 몫이었어요. 어느 날 밤 복내는 마당에 앉아 서윤겸과 나란히 달을 보았습니다. 솥에서는 아직도 은은하게 국물 향이 올라왔어요. 내일 아침을 위한 국물이었습니다. 복내가 말했습니다. 이젠 울지 않습니다. 서윤겸이 대답했어요. 이젠 지키면 돼요. 복내는 서윤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어요. 그렇게 복내는 맛으로 돈을 벌고 사랑을 얻고 평화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양 사람들은 이 주막을 이렇게 불렀어요. 사람을 살리는 국밥집. 겨울이 오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왔습니다. 복내의 주막은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았어요. 복내는 매일 새벽 솥에 불을 지폈습니다. 물을 썰고 파를 다듬고 기름 한 방울을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손님이 첫 숟갈을 뜨는 순간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천천히 드시오. 뜨겁고 깊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며 국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릇을 비우며 생각했습니다. 이 국밥은 사람을 살린다고